다음 발표는요.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국가 상징 공간, 국민 행복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네, 무대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입니다. 네, 오늘 국가상징공간 국민 행복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존경하는 임승빈 교수님하고 남기범 교수님 발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권영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이라는 제목을 사실은 이제 발제 제목에 넣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상징공간이라는 게 이 시점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언급되고 있으며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문과 또 호기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왜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의 많은 발표들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어젠다, 의제들의 상황들이 이전과는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외적인 맥락에서도 크게 변화했지만 대내적인 측면, 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변화 양상을 항상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놀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인당 GDP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평균이나 어느 정도 우리가 비교할 만한 나라들과 견주어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많은 한계와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성취임에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 이 총소득이나 생산성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거의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구조라고는 도무지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교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이러한 성장을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고 또 가입 참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G7 정상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초청을 받는 등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아마 체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나 K-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접하면서,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각광받는단 말인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놀란 적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한류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들을 보시면은 2022년 글로벌 이제 컬처 문화적 영향력에는 우리나라가 7위에 달성, 불과 한 5년 4년 만에 31위에서 7위로 급상승하는, 사실 이렇게 급상승하는 국가는 아마 역사적으로 봐도 전무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어떤 역량을 갖췄길래 쌓아왔길래 이렇게 급격하게 문화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2017년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주변의 많은
주택의 문제라든지 또 공공공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거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08년 74.7%에서 2021년에 85.5%로 이제 증가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IMF나 이런 몇 가지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수준이 급전직하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 수준 자체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경향성에 있어서도 아주 최근까지도 전반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제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총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개별 국민의 생활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대 수명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OECD 평균 수명보다도 우리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그조차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수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성장, 또 문화적인 성장, 또 생활 수준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인간개발 지수가 2021년 데이터인데요. 191개 대상국에 대한 평가 중에 19위이고 그래서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연도별 취학률이라든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증가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이제 성적표가 많이 좋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양적인 축척이 이제 질적인 변화를 우리 사회에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통계를 보시면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45.4%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뭐 MZ 세대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이 비중이 더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이전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크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변화한 가치관에 맞는 공간들과 도시들이 과연 우리에게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도별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 제도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분 자의든 타의든 제도적인 강제든 간에 개인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위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일과 가정을 균형 잡힌 삶의 방식으로 꾸려나가겠다라는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인 조정과는 별개로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가, 우선순위 자체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좀 급감했기는 했지만 다시 급속하게 복원되고 있죠. 해외 여행객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더 새로운 체험, 비일상적인 경험,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우리나라의 문화나 공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의 의식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보면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90%에 달하는 자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2008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많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이렇게 좀 기가 죽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부모님이 선진국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고 국가의 국격이라든지 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산업 구조도 바뀌고 문화적으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거닐고 있고 살고 있는 정주 공간에 대해서는 이전 시대의 어떤 유산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질적 변화에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뭔가 개선하고 좀 더 새로운 옷을 맞추어서 새로운 국격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 해외 외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가지는 핵무기다. 이게 핵을 거론하기 좀 민감한 시점입니다만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핵무기다라는 표현을 이미 기사에서 했고 또 한류는 이미 아시아, 유럽 역시 사로잡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막강한 영향력을 문화적으로 뛰어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담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고 전사현 교수님은 공간 빈국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흡족할 만한 공간 해외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고 많은 경험들을 하신 국민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바로 이 고장, 이 마을이 정말 흡족한 공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성장, 경제적이고 외교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을 담아낼 수 있고 또 국민의 문화 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이전 시대의 공간, 또 개발도상국의 개발 시대의 공간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격과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을 포용하는 상징성까지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조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K컬처의 확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도시들과 비교를 해봐도 방문하고 싶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로 이제 서울이나 부산 등이 막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월드 베스트 시티 탑 10에 이제 10번째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도시에 대한 매력과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외국인 관광객 추이가 급격하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 K컬처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경험하고 문화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체험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공간의 질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방문해봤더니 이게 공간적으로는 전혀 뭔가 그런 가치를 느끼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러한 흐름은 언제 또 급격하게 식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 2022년 국력 국가적인 파워를 우리가 산정한 연구를 보면 한국이 6위에 도달하고 있고 또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수준에서 서울이 7위에 달하고 있는 등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도시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행복지수, 삶의 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를 보시면 뒤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국가적인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또 글로벌 라이벌리티 인덱스에 있어서도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파워는 굉장히 크고 심지어 문화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실제 거기 사는 분들의 행복 지수는 생각만큼 높지가 않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라는 부분은 물론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복한 공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내 공간, 공공 공간들이 얼만큼 잘 마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선진국 대비 일상적인 접근성을 갖춘 도시 공간을 잘 발라내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녹지가 좀 부족한데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발전 단계와 녹지의 조성, 또 접근성을 공통적으로 연계해서 진행된 연구들을 참고해 보면, 경제가 일정 수준에 발전된 뒤에는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 특히 이제 도심에서 녹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녹지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 공간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근로 시간이 줄고 또 다양한 가치관들을 요구할 때는 그러한 다양한 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녹지 공간이 도심 내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공간 내에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개별적인 공간들로만 파편화되고 분산화된 공간들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좋은 도시, 일관된 어떤 체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도시 내 공공공간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국정 철학과 국정 철학의 각 지역에서의 소통 플랫폼의 역할로서의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국정이 담고자 하는 국민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별 지역 발전의 어젠다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어떤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또 지역들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 종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함의를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 과제를 봤을 때는 이제 정치 행정이나 경제, 사회, 또 미래, 기술, 외교, 안보, 또 지방 자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간 체계 내에서 담아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설적으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 상징 공간이 만약에 조성될 수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징 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사실 까다롭고 지난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써나가고, 또 그 가운데서 사회적인 실천, 또 개인적인 문화의 변화, 또 사람들이 엮여지는 구조의 변화, 또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 시점과 지역에 따라 공유를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 공유의 매개체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물리적 구조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때 그 물리적 공간 내의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그 국가나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진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징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피터 나스의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공간 내에서 우리가 기존의 도시나 공간들에서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각자 개발하고 각자 건설하고 각자 계획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을 갖고 왔을 때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일상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녹지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을 위한 국가대표 브랜드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많이 사용됐던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간 자체가 브랜드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도시 자체가 브랜드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담아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 위상의 엄청난 변화에 걸맞는 도시 공간이 이제는 조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정철학 지방소통에 있어서의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 국가상징공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가치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내는 공간이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을 때 결국 왜 이거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는 정책적 목표가 결국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동력의 근원이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간의 성격들을 보면 역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국가와 지역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국민과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선도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이 국가 상징 공간에서 기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단일한 공간이나 어떤 대형의 한두 개의 공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 공간과 또 각 지역에서의 지역 상징 공간들이 엮여서 하나의 상징 공간 네트워크화가 됨으로써 다양한 상징 공간의 의미를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통합적인 상징 공간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중심되는 국가 상징 공간들이 설정이 되고 또 각 지역별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상징 공간들이 허브 스포크를 구성해서 하나의 국가 상징 공간 네트워크를 시 전체의 공간 체계에서 마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여러 개가 지역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국가 상징 공간 네트워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징 공간을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인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이제는 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고요. 또 지방 시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국정 철학은 시민과 국민과 함께 원활하게 소통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국격을 공감하고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또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매력과 활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표현되고, 또 국가와 국민이 단순하게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국정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간 네트워크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그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징 공간들 국가들에서 조성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공원 광장이나 수공간, 또 역사적 건축물, 또 축선, 또 조형탑, 조형물들을 이용해서 상징 공간들을 마련해 왔는데요. 앞서도 이제 언급되었던 내셔널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징적 요소 6가지를 굉장히 넓은 공간적 영역에 배치해서 강력한 상징성을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국가들의 이제 자그마한 사례들도 많이 발굴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공간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요소들을 조합해서 상징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6가지의 상징 공간의 구성 요소로 제기됐던 것을 모두 한꺼번에 적용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만큼의 요소들을 적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 형성 및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도시에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또 지역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국정 철학을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징 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 또 아이덴티티를 최종적으로는 지향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사실은 리차드 애틀린의 책을 잠깐 인용한 것은 이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징 공간이 지향하는 이전 시대의 어떤 기능적인 필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또 미래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마을마다 또 지역마다 또 국가 단위로 또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또 한번 고민될 시점은 아닌가 해서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또 좋은 고견을 많이 또 자담해서 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